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대단원입니다. 우리만화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지난번과 저번 단원도 여기였고요. 자, 동트는 우리 역사의 여러 나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를 많이 얘기를 해요. 고대 하면 삼국시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삼국이 성립되기 전의 시대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이제 초기 국가 시대 혹은 원삼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국가들 중에 먼저 알아볼 국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알아볼 국가가 바로 부여입니다.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근데 여러분이 워낙 남부럽지 않은 지식을 갖고 계셔가지고요. 사실 이 지리적 감각이 엄청 뛰어나셔요. 그래서 숭화강이 어딘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 지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부여라고 여기 있죠? 부여. 자, 위에 보면 약간 글씨가 잘렸는데 숭화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숭화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숭화강은요, 이제 이 만주 한가운데를 지나는 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엄청 큰 강이에요. 근데 이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근데 이 부여 얘기하면서 좀 있는데 부여가 여기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정확한 위치는 뭐 이쯤일 거라고 생각하고 요쯤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사항 하나 갖게 될 겁니다. 한반도와는 1도 상관없는 국가였다. 한반도에 발 한 짝 디뎌보지 않은 국가였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배울게요. 자, 일단은 이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농경과 목축이 주요 산업입니다. 이 만주 지역의 한 가운데 평야지대라고 하지만요. 이쪽은 이제 초원도 있고요. 평해도 있어요. 그래서요, 농경도 하고 목축도 하는, 어, 지대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만주에 자리 잡았던 여진족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막 농경보다는 이제 목축 쪽에 더 가까운, 혹은 뭐 유목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았어요. 농경도 하고 목축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렵도 하고요. 자, 연맹왕국으로 성장한 부여였기 때문에 왕국입니다. 그래서 왕호를 사용했고요.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디로 내놨을 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국가였다. 그냥 아무것도 이제 체계가 안 잡히고 질서가 없는 국가가 아니라 뭔가 국가가 체계가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왕도 있고, 관리도 있고, 외교라는 것도 아는 그런 국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존재한다고 되는데,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대가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이 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라는 거는, 군장들을 얘기합니다. 부족장이나 군장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사에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데선 가라고 하고 어떤 데선 간이라고 하고 어떤 데선 찬 어떤 데선 한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왜 군장이에요 하고 묻는다면 혹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징기스칸은 다 알죠. 징기스칸 이 칸이라는 것도 또 아시아권에서 하나의 지도자 지배자를 이끄는 것이 칸인데 그거와 유사한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뭐 그거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거와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출도를 나누어 통치했다 이런데 이거 가끔씩 중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 이게 아니라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나누어 다스렸던 행정구역이라고 좀 붙지만 지역을 사출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뭐예요? 말이고요. 소, 저, 돼지, 구
개, 전부 다 뭡니까? 가축이죠. 즉, 이 부여라는 국가는요, 농경도 중시했지만 목축도 굉장히 중요시했던 국가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전부 다 뭐예요? 가축 이름이 달려있잖아요. 물론 이런 의견도 있고, 요거를 기록한 것이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좀 낮춰서 부르다 보니까 동물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마가우가 저가 후가 등이 존재했고 이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사라던가 사자와 같은 관직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냥 무슨 체계 없고 시스템 없는 수준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국가였다 이렇게 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여 같은 경우는 이 왕권이 약했어요. 왕권이 강하지 않았어. 어떻게요? 아까 말했던 마가우가 저가 국가뿐만 아니라 작은 가들도 있고 막 그거 외에도 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군장들이요 왕을 선출했어요. 선출하기도 한다네. 왕에게 후계자가 없으면요 얘네들이 뽑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에 의해서 왕이 선출됐으면 왕이 뽑힌 사람이 이들의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흉년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왕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위에서 흉년이나 자연재해가 터지면요 왕이 쫓겨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왕이 그야말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여러 가들, 군장들이 눈치를 보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왕이 소속된 부족은 강했어요. 다른 부족에 비해서 강한 힘을 갖췄고요. 그리고 궁궐, 참고, 감옥 등의 시설을 갖췄다.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왕권이 약하다면서 왕에 소속된 부족은 강하다니요. 자, 이거는요, 연맹왕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왕이 죽으면 껴묵거리, 이제, 부장품이죠. 왕이 쓰던 물건이나 아니면 아주 호화로운 물건을 묻어주는데, 이때 사람들을 같이 묻어줬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죽여서 같이 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승에 가서도 이 사람을 모셔라. 혹은 조성에 가서 이 사람을 모실 노비다, 뭐 신하다 이런 식으로 묻었다는 거죠. 지금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그 현재 생활이 내세에서도 계속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정하면서 그래서 모셔야 할 사람들을 같이 매장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를 순장이라고. 자, 근데 연맹왕국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왕은 약하다면서 왕이 속한 부족은 강하다니 이게 뭔 놈인지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맹왕국의 왕은요, 지배자보다는요, 최강자 혹은 대표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를 쓰잖아요. 담임 선생님보다는요, 여러분 반의 실장에 가까운 의미에 강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뭔가 관할하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느낌이라면, 다른 위치에 있는 느낌이라면, 실장은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 중에서 대표로 뽑힌 거잖아요. 그래서 지배자보다는 최강자 혹은 대표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속된 군장들이 왕에게 복종해요. 사실 왕이 시키는 대로 하죠. 의무를 다합니다. 뭐 왕이 뭐 조공을 바쳐라, 군대를 이끌고 갈 때 싸움에 참여해라 하면 참여합니다. 하지만 왕은요, 군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면 안 돼요. 뭐 아예 간섭을 못했다 그렇지 않지만 간섭하기가 어려웠어요. 간섭하기가 어려웠고, 뭐 너무 심하게 간섭하는 경우에는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뽑히는 건가요? 하고 왕이 어떻게 뽑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 군장이 있고요, B 군장이 있고, C 군장이 있습니다. 이 원의 크기가 세력의 크기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군장이 왕이 되어야 할까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C 군장이 왕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왕이 됐어요. 자, 근데 C 군장이 왕이 됐으니까 지배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A 군장과 B 군장이 힘을 합쳐서 C 군장한테 덤비면요, C 군장도 당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C 군장이라는 사람은요, C라는 부족의 군장이자 왕인 겁니다.
A, B, C 군장 중에 대표로 뽑혀서 왕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선 여러 군장들 중에 가장 힘이 세서 대표로 뽑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군장이 힘이 세져가지고 C보다 더 커졌다. 그러면은요 B 군장이 왕위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부여에 대해서 다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행사로서는 연고가 있었는데 12월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수렵사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다. 아, 왜 12월인데 수렵사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추수 언제 합니까? 9월이나 10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추수감사제나 아니면은 그 수학에 감사하는 형식의 제천 행사는요 보통 10월이나 9월에 있어요. 근데 12월이라는 건요, 뭐 추수하거나 이렇게 늦었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이에요. 그럼 겨울철에 뭐 할까요? 먹이를 구하러 내려온 동물들을 사냥하는 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냥철에 가깝기 때문에 수렵이다. 수렵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하는 겁니다. 자, 부여의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교과서 왼쪽 아래 18페이지 왼쪽 아래 부여 법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온 거예요.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물건을 12배로 변상하게 하였다. 간음한 자, 투기가 심한 부인은 모두 죽였다. 투기는 더욱 증오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뭐 첩이 있다든가 남자가 첩이 있다든가 근데 여자가 막 질투해. 뭐 그래서 질투하면은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죠. 죽인 후 시체를 나라의 남산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친정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바쳐야 한다. 이 시대는 엄청 무서운 시대네요. 부부싸움 한번 잘못하면 죽어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여의 법의 내용 보면요. 생명과 노동력 중시한다.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계급이 존재한다. 그렇죠. 자, 도둑질을 하면은 물건을 12배로 변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런 내용은 거의 뭐예요? 조선에 있던 팔족법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부장적 사유였다는 거죠. 부부싸움 잘못하면 여자가 죽어요. 근데 고조선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이 이제 뭐 한다? 편벽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이 부여도 여자가 뭐예요? 투기가 심하면 어떻게 한다? 죽음도 당하는 그런 사유였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사유였다. 이 고조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부여의 쇠퇴 과정 보겠습니다. 부여는 3세기 말에 선비족, 이 선비, 얼마나 선비질을 잘하면 선비족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선비족은 만주와 요서 지역에 있던 이 이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나중에 이제 이 선비족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왕조도 세우고 이런 그 민족이에요. 얘네들이 한 3세기에서 4세기 넘어가면서 엄청 세져요. 근데 이 부여가 선비족의 침입을 대대적으로 겪으면서 세력이 위축이 되었고요. 이때 왕이 선비족 침입 때문에 죽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왕이 자결을 하고 이렇습니다. 자, 5세기 말쯤 되면 고구려에 흡수가 되는데 한 5세기 무렵이 되면 기록을 봤을 때 이 부여가 거의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유적으로 이제 그 추정되는 곳을 이제 그 발굴을 했을 때 거기에 옆에 있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이 고구려식 성이었던 거죠. 발굴된 경우가. 이 얘기가 뭐냐? 부여의 유적지 지역에 고구려의 군사 기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군이 주둔을 한 만큼 부여가 사실상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5세기 말에서쯤 되면은 사실상 고구려한테 흡수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여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반도에는 한 발짝도 들여오지 않은 그런 국가인데 왜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느냐? 일단은 고조선 이후 존재가 확인되는 두 번째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의 계승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연 쪽으로도 부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 부여에서 도망쳐왔죠. 백제를 세웠던 이 온조 같은 경우에도 주몽의 아들이라는 썰도 있지만요, 부여 사람 우태의 아들이다 이런 썰도 있거든요. 어쨌든 부여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백제가 왕성이, 왕실의 성씨가 부여씨가 되고,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라고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여에서 많은 사람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죠. 지배층을 중심으로요. 그래서요, 이 한민족 형성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 형성의 그 고대에 있어서 한민족 형성의 큰 줄기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뒤에서 배울 사만, 그리고 지금 배운 부여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는 상관없는 국가니까 배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는 아니에요. 분명히 연결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국가죠.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 자, 19페이지입니다.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이 건국을 했어요. 이게 기원전 37년입니다. 주몽 신화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요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활 잘 쏘던 주몽이 내려와서 건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건국한 게요, 부여에서 온 유이민, 주몽으로 상징되는 부여에서 온 유이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고구려였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고구려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이 졸본 지역, 이 고구려가 맨 처음 자리 잡았던 졸본 지역,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졸본 지역의 생산력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농업 생산력 아주 낮습니다. 거기 19페이지 오른쪽에 사료익기라고 있을 겁니다. 고구려 보면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다, 좋은 전지, 땅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없다, 좋은 농경지가 없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굶어 뒤집니까? 아니죠. 뺏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 활동을 굉장히 중시했던 거는 이 고구려 자체가 출발점이요, 워낙 없어서 뺏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복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국가입니다. 자, 정복 활동을 펼친 고구려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졸본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국내성 여기로 옮겼어요. 뭐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멀리 간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간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졸본 지역에서 맨 처음 고구려가 수도로 삼았다고 하는, 추정하는 곳입니다. 졸본 성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오녀산성이라고 불러요. 보시죠. 이게 무슨 성이야? 그냥 절벽이죠. 절벽이에요. 첩첩산 중에 절벽입니다. 교과서에도 있어요. 딱 보면 그냥 산속이에요. 산속에 절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 뭐예요? 아주 그냥 성벽을 쌓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천연성벽입니다. 이게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천연성벽이에요. 여기는 뭐 성을 쌓을 필요도 없죠. 그냥 목책 정도만 대충 깔아놓으면요, 난공불락입니다. 왜 여기 자리 잡았을까요? 고구려는 이왕이면 좋은데 자리 잡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여에서 도망 나온 주몽이 세웠던 국가입니다. 맨 처음엔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방어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적당히 사람 있고 방어하기 좋은 것부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벽에다가 자리 잡은 거죠. 산속 첩첩산 중에 절벽에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게 없으니까 보통 농사 조금 짓고 사냥하다가 때 되면 다른 나라 정복하러 가고 약탈하러 가고 그랬던 거야. 근데 이제 시대가 좀 지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좀 많이, 인구도 늘고, 또 대외 확장하려면은 좀 더 출구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거죠. 방어도 생각하면서 사람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고민하다가 어디를 잡느냐? 바로 국내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지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뭐 고구려 유적지 있는 곳이에요. 압록강 건너편입니다. 지도부터 아프죠? 여기 산, 여기 산, 여기 산, 여기 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입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입구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강을 건너오던가. 강 따라 이렇게 들어오니까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잘 막으면 어때요? 방어하기 좋죠. 그리고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환도성이라고 해가지고 싸움 터지면 여기로 도망가서 짱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에서 버티고만 있으면은 방어는 괜찮아요. 근데 이 압록강가에 평야지대가 조금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국내성이에요. 근데 이 국내성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는 고구려가 좀 커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가 평야로 보이지만요, 평야긴 평야예요. 근데 평야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신라가 자리 잡고 있던 경주 평야의 한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절반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엄청 나중에 고구려가 좀 큰 국가가 되고자 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뭐냐,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대외 확장을 할 때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대외 확장을 할 때 나갈 때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외 확장에도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나중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 당시에 고구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겁니다. 자,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이제 고구려는요, 자, 오부연맹을 토대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5개의 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라는 게 참 설명하기 애매한데, 이제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긴 한데, 또 좀 애매해요. 하여간, 고구려에는 이 5개의 부가 있었고, 5개 부가 이 연합을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고구려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가 있는데, 이 중에 계루부가 왕을 배출한 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고추가, 이름이 참 그렇죠. 아파트 상가, 니 고추가. 자, 상가, 고추가 등 대가가 존재를 했습니다. 대가가 존재를 했는데, 이 큰 가란 뜻이에요. 큰 가. 아까도 말했지만 큰 군장이다. 큰 군장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 큰 군장들이 얼마나 세력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립니다. 자, 여러분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임명권을 보통 갖는 게 정답이겠어요? 왕이 임명권 갖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 군장들은요, 대가들은요, 따로 자기 밑에 관리를 데리고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세력도 있고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제가회의가 있었어요. 국가 중대사나 아니면 국가의 사형수가 있을 때는 제가들이 회의를 열어서 그들을 처벌했다는 거죠. 처벌하거나 결정했다. 즉 이 대가들이 국정이나 주요 사안에 있어서 발언권이 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형수, 조선시대 사형수는 누가 판결을 내릴까요? 물론 지방관이 가끔씩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대부분 조선시대는요, 사형의 원칙은요, 왕이 사형을 판결 내려야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이 엄청 바빠요. 근데 이 생사 여탈권을 결정하는 것도 이 상가나 고추가 같은 대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 국가 중대사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사형수 심의 같은 것도 얘네들이 결정하는데 국가 중대사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자, 그리고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10월에 했습니다. 10월. 근데 선생님, 제천 행사 하는데 제천 행사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어떤 제사를 지낼까요? 내년에도 수학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년에 우리 국가가 잘 돼서 정복전쟁 승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바로 제천 행사고요. 이 제천 행사가 있은 다음에는 항상 교과서에서 보이듯이 뭐 축제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자, 혼인풍습이 있습니다. 서옥제인데요. 이 서옥제는요, 작은 집을 짓는다는
작은 집을 짓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옥제는요,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들 결혼을 하잖아요. 여자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집 입장에서 결혼하면 어떨까요? 여자 하나가 남자 집으로 가는 거네요. 뭐 노동력에 있어서 손해잖아요. 그래서 서옥제는요, 이런 겁니다. 남자가요,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겁니다. 여자 집에 가서 살아요. 언제까지? 뭐 대충 한 10년 정도 살아요. 자식을 낳아서 장성할 때까지 산다는 거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처갓집에서 사는 거예요. 부인집에서. 그럼 부인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인 본가 뒤편에 작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딸 부부가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딸 부부 살면은 그냥 사위는 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장인어른이 와서 이번에 자네 이번에 우리 집 그 밥 가는데 좀 도와줄게 하면 장인어른 저 안 할랍니다. 이런 사이 없겠죠. 뭐 해야죠. 하는 겁니다. 일 도와주는 거예요. 처갓집에 일 도와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이걸 이제 노동혼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위가 결혼을 했을 때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면은 여자 집의 노동력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년 넘게 처갓집에서 몸으로 떼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자, 다음 볼까요? 20페이지입니다.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옥저와 동래입니다. 함경도와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에 위치했다. 근데 이 함경도의 이제 함경도의 동쪽 지역, 그리고 강원도의 동쪽 지역에 대충 옥저와 동해가 각각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교과서 보시면 이럴 거예요. 토지가 비옥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하시면 함경도 강원도 하면 여러분들 인식이 딱 뭐예요? 산투성이에 막 척박한 지역 이런 거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산맥이 있고 마천역 산맥, 뭐 함흥산맥 이런 뭐 산맥들이 없는데 여기 해안지대는 평야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이 함흥평야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저가요 평야지대에 있어요 나름. 그리고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태백산맥 있잖아요. 태백산맥 동쪽 지역 대표적인 지금도 도시가 있죠. 뭐 강릉이나 속초 이런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가 비옥하다. 그리고 바다에 면하고 있으니 해산물도 구하기 쉬웠겠죠. 그러니까 경제생활 먹고 사는 데는 괜찮은 지역인 거죠. 평야를 끼고 있고 바다도 끼고 있으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변방에 좋게 말해서 변방에 치우쳤지만요, 나갈 수가 없어요.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진문화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선진문화, 그다음에 선진국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요, 중국에 가까울수록 문화 발달이 빨랐어요. 근데 옥저 동네는요, 중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문화 수용이 늦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고구려가 가까워가지고 고구려가 뻑하면 압박을 가했습니다. 고구려가 만만하잖아요. 딱 얘네가 만만하니까 뻑하면, 얘네가 일단은 뭐 얘네가 무슨 연맹왕국 단계로도 못 가서 뭐 각 군장들, 작은 군장들만 있고 하니까 뻑하면 내려와가지고 얘네들 압박하는 거죠. 뭐 받쳐라, 점령해서 지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요, 선진문화 수용도 늦지, 압력도, 고구려 압박도 심하지 하다 보니까 연맹왕국 단계에서 가지를 못해. 연맹왕국 단계조차 가지를 못해서 왕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옥저와 동해에 있는 각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죠, 고구려에. 고구려한테 맨날 이제 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옥저와 동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의 얘기를 할게요.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민며느리제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며느리 인턴제 같은 거예요. 뭐 여러분, 인턴 뭐예요? 회사 취업하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일을 해보고 얘가 일 괜찮게 하네 하면
당신 정직원으로 취업시킬게. 이런 식이잖아요. 이 민며느리제는 어떤 식이냐면 여자가요 한 나이 10살 무렵이 되면 이게 자기 결혼 약속을 잡은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겁니다. 남자 집에 가가지고요 여러저러 일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 한 10서너 살 넘어갔다 하면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여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자는 어떻게 한다? 남자 집에서 이제 지참금, 돈을 들고 가서 여자 집에 내고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이것이 바로 민며느리제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한번 일도 가르쳐보고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가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식이죠. 그다음에 가족 공동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가족 공동묘는 간단한 거예요. 가족의 무덤이 같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 골장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요 그 시신을 땅에다가 가매장을 해요. 가매장을 하고 뭐만 한다? 뼈만 남으면요 그 뼈를 항아리 같은데 모아가지고 무덤 방에다가 안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덤 방이요, 무슨 우리 할아버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손자 이런 식으로 쭉 같이 무덤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가족 공동 납골당 같은 느낌이죠. 근데 화장을 하지 않고요, 이제 땅에 묻어서 가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10년 정도. 10년 있다가 파가지고 뼈만 남으면 합니다. 시신이 그렇게 오래, 생각보다요, 이 시체가요, 뼈만 남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막 묻으면 바로 막 뼈만 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완전히 뼈만 남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체가 뼈만 남게 되는 시간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썼는데, 무덤이 습기가 많은 무덤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30년 돼도 뼈만 남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볼까요? 이제 동예 사회 보겠습니다. 동예는요, 특산물이 단궁, 과하마, 반어핀. 이 단궁은 뭐냐면 박달나무로 만든 활입니다. 이게 박달나무로 만든 활인데 그 당시에 이게 인기가 좀 있었나 봐요. 과하마는요, 과일나무로 지나갈 정도로 작은 말이에요. 이게 조랑말 같은 거죠. 반어핀은요, 물범 있죠. 동해안에 물범이 있는데 이 물범들의 이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물범 가죽이에요. 물개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범 가죽인데 이게 반어피입니다.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특산물로 삼아가지고요 대외적으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역품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자, 조개온을 했습니다. 동예 사회는요 이 조개온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책화라는 풍속이 있으니, 책화라는 게 이제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책화라는 게 이제 이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부족 간에 이제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부족의 경계가에는 책화라는 게 있어서 이 경계를 넘어가면요, 책화를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 소나 말 혹은 노비로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이걸 겁니다. 한 부족이 있으면요, 그 한 부족에 이제, 영역이란 게 있는데, 이 영역이란 건요, 하나의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생산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농경도 있겠지만요, 이제 수렵이나 채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 특히 수렵이나 채집을 하는 데서 다른 부족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영역에서 수렵이나 채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러지 않기로 이제 약조를 맺고 하나의 룰을 만든 게 바로 이 책화라는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철자형 집터와 여자형 집터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동예 지역으로 추정되는 데서 나오는 집터 유적입니다. 이게 철자형이에요. 이게 철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약간 모양이 이렇지만 좀 좀 욕설 같은 모양이지만 이 모양과 유사한 모양의 집터입니다. 이 모양과 유사한 모양의 집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형 집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사각형 공간이 이어져 있죠. 이걸 이제 여자형 집터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또 이 동예 유적의 또 특징입니다. 자, 제천 행사로서는 10월 달에 있었던 무천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입니다. 백제 신라 가야 성장의 토대가 된 사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쪽에 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고조선 있던 시대예요. 이 진하고 이제 한나라와의 통교를 못하게 막았다고 고조선이 공격받았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 진이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아니, 고조선 멸망할 때쯤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진이 아니라 사만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우리 역사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아니, 왜 갑자기 진이었다가 얘네들 갑자기 사만이 되느냐 이거죠. 만지난 변화네. 아니, 진이라며 왜 사만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진이라는 게 무슨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소국들 무리다.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뭐 여러 소국들을 하나를 묶어가지고 그냥 통틀어 진하고 이게 일컬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얘네들 만주 지역에 살던 여진족도 부류가 엄청 많아요. 뭐 무슨 뭐 건주 여진이네 뭐네 뭐 이런데 걔네들을 우리 그냥 통틀어서 여진족하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한반도 남부에 소국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그냥 뭉쳐서 진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진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사만이 됐냐 이거죠.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을 봤을 때 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이고. 고조선에서 유의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조선에서 유의민이 두 번 남하를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는 뭘까요? 위만이 들어와가지고 고조선의 준왕을 내쫓아합니다. 근데 이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의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만의 왕이 되었다 혹은 마한의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의 왕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준왕이 혼자 왔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마도 고조선에 있었던 준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같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왔을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고조선이 멸망했잖아요. 고조선이 망했단 말이에요. 한의 공격을 받아서 고조선이 망했을 때 한의 지배에 저항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 혹은 지배층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반도 남부보다는 중국에 가깝다 보니까 중국에 발달된 철기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소국을 이끌거나 지배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이 성립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한다는 거죠. 마한, 진한, 변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사만. 일단 사만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제일 컸던 걸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마한은 54개 소국, 진한은 12개 소국, 변한은 12개 소국. 마한이 대기업이면요, 진한은 변한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만큼 마한의 비중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요, 마한 소국 중에 하나인 목지국. 마한의 소국 중에 이제 저쪽 이제 직산, 충청도 직산 지역에 이제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이 목지국의 지배자가요, 마한왕 혹은 진왕을 침하면서 사만 전체를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 사만 중에 마한이 제일 세요. 그 마한에서 목지국이 제일 세요. 그래서 목지국의 왕이 마한왕 혹은 진왕을 일컬으면서 사만에서 통을 잡았다는 거야. 일단은 명목상이라도요. 자, 그리고요, 이거 말고도 신지, 읍차 등의 각 지역에는 정치적 지배자, 군장들이 존재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뭐 국왕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 지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지, 읍차. 근데 이 신지, 읍차 말고도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천군과 소도입니다. 왕도 있고 신지, 읍차 같은 정치적 지배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천군과 소도입니다. 천군은 뭐냐면 제사장인 천군과 그 다음에 천군이 이 제사를 집행하는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는데,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는 벼릅이 있으니 소도라고 한다. 근데 뭐냐,
큰 나무를 세우고 다 방울과 푹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기는데 도망하여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뭐 도둑이 들어와도 잡아갈 수 없는, 즉 정치적 지배자가 이 소도에 대해서 뭐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느냐? 제사,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다. 재정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좀 더 진보된 사회가, 제사는 제사, 정치는 정치, 이렇게 분리된,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하고 분리된 사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비해 진보된 겁니까? 고조선 뭐라 했습니까? 단군, 왕검, 정치적 지도자인 왕검과 제사장의 의미인 것 같은 단군, 둘이 합쳐서 한 이름에 있으니 아마도 재정일치 사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만쯤 되면 재정분리가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자, 철제농기구 사용과 벼농사 발달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제농기구와 벼농사가 발달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 벼농사가 되려면요,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한다? 농업기술이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수리 사업도 많이 벌이고 뭐 이렇다는 걸로 보이고요. 자, 제철 행사 있었습니다. 이 제철 행사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수린날과 계절제로 부르고 있는데 5월달에 뭐 하는 시간일까요? 5월달에 이때 이제 씨를 뿌리거나 이런 시점이죠. 계절제 이거 언제일까요? 10월인데 이게 추수하는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농경과 연관이 있는 제철 행사로 보입니다. 그다음 변환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마한, 진한, 변환에서 변환이 특징이 있는데 이 변환 같은 게 나중에 이 변환하면 철이 많이 생산됐다입니다. 철광산이 있었나 본데요. 근데 지금하고 철이 좀 달랐어요. 옛날에는 이제 야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땅바닥에 산화철이 굴러다녔던 것 같습니다. 산화철이 뭐예요? 그 녹슨철 있죠? 녹슨철. 녹슨 쇠덩이가요. 혹은 쇠가 붙어있는 암석 같은 게 굴러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걷어다가 이제 녹여가지고 철로 했는데 이 변환 지역에는 이 산화철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야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화폐처럼 사용하고요. 그리고 낭랑이나 외 같은 데에도 수출할 정도로 철이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 변환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요, 강력한 소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철기 문화의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걸 가냐면, 철제 농기구 사용하잖아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네.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다 보니까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많은 인구를 부양하다 보니까 이 인구가 늘다 보니까 군사력도 강해지는 거예요. 원래 철제 무기라는 게 어떻습니까? 청동기에 비해서 더 많이 무장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이 무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군사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소국들이 대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대세로 떠오른 애들이 마한 지역에선 백제국. 보이시죠? 원래 리더였던 목지국이요. 백제국한테 밀리게 돼요. 그리고 진안 지역에선 사로국. 이 경상북도 지역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경상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첩첩산중이에요, 사실.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경주 땅입니다. 그래서 경주 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구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가 많은 경주 땅을 지배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다?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거고요. 변환 지역에서는 이 구야국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구야국이 위치하는 데가 지금의 한 김해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농업 생산력도 괜찮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환 지역 하면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달된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변환 지역의 대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마한 지역에서는 이제 백제국이 떠오른다는 얘기 했을 겁니다. 그 백제국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의 백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로국이, 진안 지역에서 떠올랐던 사로국이 신라, 그 다음에 변안 지역에서 떠올랐던 구야국이 가야연맹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야연맹으로 이어지는데 왜 이 백제 신라인데 이 가야연맹만 왜 연맹이에요? 하고 묻는다면은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던 반면에 구야국을 이어받은 이제부터 나온 가야연맹 같은 경우에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망이 각각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삼국시대 이전의 시대를 배웠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국시대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과 가야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벌써 이제 3번의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을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수업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